입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제 소개부터 먼저 이제 해드리면 뭐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이제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직장을 계속 다니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계속 직장 생활을 하다가는 뭐 언젠가 좀 뭐 잘리겠구나. 그리고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죠, 직장 생활이. 그래서 때려치고 한 1년 정도 놀다가 뭐 게임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뭐 이제 막 이러면서 한 1년 정도 이제 페인처럼 이제 놀았어요. 놀고 예전에 이제 다니던 직장에 평가사 2명이 이제 고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외국계 회사를 잠깐 이제 다닌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좀 굉장히 이제 고소득에 이제 프리하게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2분이 계셨는데 그분 이제 생각이 나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해서 저도 이제 5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차 처음에 이제 같이 한다고 깝치다가 1차로 떨어졌죠. 그때는 1차 시험이 7월 첫째 주에 있었고요. 2차 시험이 9월 마지막 주에 있었을 때였는데요. 시작을 제가 9월 1일에 시작을 했는데 2년 뒤 7월 달에 붙었습니다. 1차를 한번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랑 계속 상담을 하시다 보면 1, 2차를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제가 좀 더 주의 깊게 쳐다봅니다. 1차를 좀 보수적으로 하셔서 항상 1차를 합격을 하는 게 멀리 볼 때 제일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고민이 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오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강의는 제가 수습 법인에 들어간 것보다 더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합격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저희 때는 12월 셋째 주에 발표가 이제 났었거든요. 그래서 1월 첫째 주부터 바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평가사 경력보다 강의 경력이 좀 더 있고, 제가 좀 이렇게 빵 뜨기 시작한 건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뭐 비결은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강의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강의 준비라고 하면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이라도 기출문제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주위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도 그렇겠지만 절대로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지를 않습니다. 한 10점짜리 정도는 유사하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논점은 출제가 되지만 문제에서 주어지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들이 절대로 똑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출제원들이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험이 이제 행정법 시험이 아니라서 행정법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 위에 토지보상법과 부동산공시법과 감정평가사법을 한꺼번에 이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좀 부담감이 굉장히 이제 크죠. 그리고 이제 올해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될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예상을 하기로는 이제 개별법,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토지보상법하고 행정법이 반반 내지는 토지보상법이 60% 70% 우위를 좀 점하는 식으로 출제 방향이 이제 굳혀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동안은 이제 그리고 제가 공부를 했을 때랑 그다음에 한 23, 4회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5년, 3, 4년 정도까지만 해도 행정법의 비중 자체가 많이 컸기 때문에 행정법의 강의만 듣고 개별법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올해 개별법이 많이 나왔다? 그럼 못 보고 내년에 행정법이 많았다? 그럼 얻어 걸리면 붙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년에 또 행정법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행정법 공부한 사람한테 더 유리한 뭐 그런 시험이 되었었던 그런 경향이었었는데 한 2년 전 정도부터 이제 산업인력공단에 민원이 막 들어가기 이제 시작하면서 토지보상법이라는 엄연한 명칭,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라는 엄연한 명칭이 있는데 왜 토지보상법의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행정법 시험을 출제를 해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부모님들이 민원을 막 넣으셨죠. 수험생 자식을 둔 부모님들이 민원을 넣으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행정법이 익숙하기 때문에 좀 더 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익숙한 이유는 단지 토지보상법보다 몇 달 먼저 접하기 때문입니다. 강의 자체를 토지보상법을 제가 먼저 하고 행정법을 2달 있다가 하면 그러면 토지보상법이 더 익숙하실 거거든요. 법규 과목의 특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커리큘럼의 순서상 항상 행정법을 토지보상법보다 1, 2회독씩 더 하는 이 커리큘럼으로 모든 학원이 흘러가기 때문에 익숙하다라고 생각되고 익숙하다는 건 편하죠. 그리고 편한다는 건 내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의 범위 자체가 행정법이 아닌 것을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민원, 그다음에 작년에 또 출제의 패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한 절반 정도는 토지보상법이 계속 출제될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행정법도 중요한데 지금 이제 평가사를 하고 싶은 여러분들은 토지보상법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랑 같이 긴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가셔야 됩니다. 욕심을 부려서 뭐 한 3개월 내지는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리면 중간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규 과목을 포기하면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있어서 이론을 포기하거나 실무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무는 포기하면 안 되는데 실무는 원체 꽈락이 많은 해가 뭐 경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요. 경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막 꽈락률이 85% 막 이렇게 나오니까 뭐 진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도 시험장 들어갔다 나오면 꽈락 맞고 나오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서 나한테 맞는 해가 와야 돼요. 그게 바로 올해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내후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계속 기본기를 다져놓고 그렇게 꽈락을 맞지 않을 정도의 평정심과 그 다음에 실력은 1년이면 충분히 다 다져지거든요. 어떤 전략,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를 통해서 합격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론 같은 경우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론 같은 경우 뭐 강사님들이 암기를 많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해결이 안 되면 문장을 그대로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요. 그리고 통째로 내가 정리한 단문을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글짓기나 이런 논술 그리고 하나의 이제 서부터 결까지 시작하는 글을 평상시에 쓰기 좋아했다거나 아니면 많이 보고 접하는 게 자기 뭐 어떤 취미라거나 이렇게 해서 순발력이 좀 있는 사람들하고 전혀 암기를 하지 않았을 때에 답안지 접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본인이 이제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사람의 경우하고 이제 해마다 편차가 좀 클 수가 있어서 이론 과목 같은 경우는 진짜 열심히 계속 공부를 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규는 되게 정직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법규 같은 경우는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답을 내가 A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 B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 그걸 여러분들이 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정하기까지의 시간이 실무 이론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지금 이제 시작을 하셨을 테니까 공시지가 기준법부터 시작을 하셨겠죠. 6개수부터 시작을 하셨을까? 그렇죠. 예. 이미 6개수에서 막히죠. 그죠? 예. 그 뭐 TI를 쓸까 말까 막 고민하시잖아요. 그냥 바로 빵 나오게 할까? 아니면 다 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공시지가 기준법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법의 시직의 그 밖의 요인을 배우면
그거 딱 한 논점은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 예, 공식과 비교 표준지 선정. 그 다음에 이제 CG 계기 이렇게 해서 나오는 어떤 그 밖의 요인 보정하고 이런 것들 풀 수 있거든요. 거사비도 이제 마찬가지죠. 원가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런 논점들을 하나를 배우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때. 그쵸? 예, 장기의 시간을 두고 1년 반 내지 2년 내지는 3년, 4년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성취감이 없는 그 쓸모없는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자괴감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공부를 할 때는. 그 성취감은 내가 뭔가 성적을 내고 공부한 만큼의 아웃풋이 도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성취감이고 집안 식구들조차도 쳐다 안 봐요. 합격 안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명절에 가도 너는 있었니? 뭐 약간 이런 이제 취급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실무하고 이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편적으로나마 이 아웃풋이 나오는데 법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다 듣고 기초입문과정 다 듣고 그 다음에 행정법 기본 1 듣고 토지보상법 기본 2 듣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면 풀려야 되잖아요. 절대 풀리지가 않습니다. 절대 풀리지가 않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마지막 시간에 중간쯤 배웠던 거 맨 앞에 배웠던 걸 다시 보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이제 답답한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될 수밖에 없고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겠지만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 책의 맨 끝에 나올 수밖에 없는 체계상의 그런 개념 이게 이제 앞에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뒤가 다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례를 풀려고 강의를 다 듣고 이제 딱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고 심지어는 강사가 풀어줘도 돌아서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법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시간을 길게 두고 3개월마다의 어떤 목표 내지는 분기별 목표 이렇게 잡아서 큰 텀으로 끈기 있게 가져가시면 마지막에는 가장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과목이 되고요. 시험장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뭐가 변수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한 만큼의 아웃풋으로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고 그 성적으로 실무와 이론에서 모자란 점수를 메꿀 수 있는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법규 과목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끈기입니다. 끈기. 그리고 그렇게 많은 끈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어떻게 해라. 지금은 뭘 해라. 지금 시점에선 어떤 걸 해라.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마다 그때그때 뭘 해라 라는 걸 체크를 해드릴 거고 이 학원에서 이제 제가 오늘을 시작으로 강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까지 제가 1년 4개월 정도를 책임을 져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풀이 하는 시점, 그 다음에 기출풀이 하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고민을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때그때 좀 진단을 해서 같이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을 하면 알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저를 좀 따라오시면서 목표치를 처음엔 낮게 잡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끈기를 갖고 끝까지 가는 것 이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일단 강의의 목표, 지금 이 강의의 목표를 제 목표예요. 제 목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제 목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입문 강의는 처음 해보거든요. 법규의 특성이 뭐 입문 강의를 꼭 해야 되나? 뭐 약간 그렇습니다. 해도 안 한 것 같고 예, 뭐 안 해도 크게 상관없는 것 같고 약간 뭐 이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의 목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공부를 하는 그 처음 이 시점에 있어서 나오는 법적인 용어들을 익숙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이게 익숙해진다는 얘기는 들으면 아, 그게 대충은 어떤 의미야 라는 것을 말로 또는 글로는 못해도 느낌으로 알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 개념을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답안지에 쓰려면. 그런데 이해하지 않고는 암기가 안 되는 게 법규 과목이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를 좀 익숙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전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간 동안 외워야 하는 법조문은 암기를 시킬 겁니다. 법조문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암기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조문을 일단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실무는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감칙은 무조건 암기를 지금부터 하시고요. 뭐 정의 같은 거, 공식과 기준법 충분히 암기할 수 있죠. 몇 조, 몇 호의 개념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감칙이 이제 최근에 우리 시험에 법규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안 나오거든요. 감칙은 실무에만 나오고 이론에만 나오는 거지, 법규에서는 토지보상 법률,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감칙이 26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외우시는 게 장기적으로 법규 과목에도 좋은 길이 됩니다. 그래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 기본 원까지의 행정법 시간 동안에는 헌법을 비롯해서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등 이 법에 나오는 주요 조문들 있죠. 그거를 암기하세요 하면 그때그때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으로 미루면 나중에 암기할 양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법전을 보는 법과 꼭 필요한 조문을 암기를 하는 게 이제 시키는 게 이제 두 번째 목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목표는 이제 저만의 목표인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인문가의 자체가 8회로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제 대략적인 행정법과 보상법이 전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충분히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행정법은 최소 한 18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은 최소 한 16회 정도를 잡아야 합니다. 꼼꼼히 보면서 용어들 다 설명을 하고 체계를 다 설명하기까지에 한 34회 정도, 최소 34회 정도, 제 생각에는 36회 이상 정도인데,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8회잖아요. 8회 시간 동안 행정법하고 토지보상법을 훑어드려야 되거든요. 자, 오늘 책이 나갔으니까 보시면 217페이지가 끝입니다. 물론 이제 글씨는 커요. 근데 중간에 이제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55페이지 막 이런 데 보시면 글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예. 글이 되게 많기 때문에 되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게 216페이지는. 그런데 실제 이제 제가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책은 각 권마다 35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합치면 이제 700페이지 정도가 되겠죠. 이게 가장 짧은 책입니다. 네. 행정법 책 중에서도 시중에 있는 강사들 책 중에 제게 글씨가 가장 크고 가장 양이 작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보시기에는 떡을 치고 나올 만큼 충분한 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8회에 요걸 소화하기가 조금 부족한 시간이어서 전반적으로 체계를 잡기는 좀 어려운 생각이 들긴 한데, 제가 8회 동안 열심히 나가는 선에서 체계를 잡을 수 있을 만큼은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 체계, 토지보상법 체계, 단순하긴 한데 초반에 잡지 않으면 여러분들 시험장 갈 때까지 체계를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체계를 못 잡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사례 문제를 풀다가 내가 이걸 왜 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파트에 가장 큰아버지 밑에 뭐 삼촌 밑에 누구 밑에 내가 이 부분을 지금 문제를 풀고 있구나 라고 하면 전체적인 체계 하에서 이게 그러해서 풀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풀면 되는데, 어느 순간에선가 체계를 잡지 못하면 내가 이것을 풀고 있는 의미가 뭐지? 단순히 합격하려고 재미가 너무 없는데
이러면 이제 손을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체계를 좀 차근차근 잡아서 이 시간에 좀 잡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세 번째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의 목표를 정하세요. 지금은 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고, 한 2번, 3번 강의를 듣다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강의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공부 강의의 복습 방법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강의를 하고, 자, 일요일날 강의를 하는데요. 이제 3시간 강의를 하죠. 늦게 끝나니까 그냥 주무세요. 머리를 비우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1시간만 잡아서 3시간 동안 공부한 내용을 무조건 1시간 안에 복습을 합니다. 이때 복습을 할 때에는 어떤 거 위주로 하냐면, 예를 들어준 예시들을 생각을 하면서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의 위주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시간 안에 3시간짜리의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1시간 안에 끝내셔야 돼요. 2시간, 3시간 넘어간다고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거나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시간 동안 수업 들었던 부분이 100%다 라고 따지면 20%에서 30% 정도만 이해가 되면 충분합니다. 지금 잘 이해가 되시지 않겠지만 그냥 일단은 받아들이세요. 공부를 하다 보면 왜 20% 내지 30%만 이해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100%의 공부 내용 중에서 전체적으로 한 20-30%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충분하고, 이것을 막 4시간, 5시간 이렇게 잡아가면서 나 100% 이해할 거야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절대 소용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30분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약간만 더 올리세요. 이해도를. 뭐 한 번 더 봤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30분 안에 끝을 내시고 30%에서 40% 정도, 어제 봤던 거보다 조금 더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날 하루 쉬시고, 일요일날 이제 3시간 공부를 하시면, 자, 이날 바로 1시간 복습을 하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월요일, 화요일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날 수업을 들으면 이날 1시간을 복습을 하시면 여기 목요일에 한 거랑 똑같은 목표를 잡으시고, 월요일에 하시게 되면 월요일에 목요일과 똑같은 목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에는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목표치와 시간 정해 놓으시고 무조건 끝을 내셔야 돼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조건 끝을 내야 된다는 얘기는 이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라? 스킵해라 얘기입니다. 그걸 붙잡고 있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갔다가 와서 사례를 여러 번 풀고 나도 이해가 될까 말까 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고, 논리 자체도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잡고 계시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많이 갔다 와야 그제서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복습을 하시고, 이거를 2주를 하시면 2주 후에 하루를 잡으세요. 2주가 지나면 2주에 이제 4번을 했을 거잖아요. 우리가 8회차니까 2번만 하시면 되죠. 2주 후에 2시간 정도만 딱 잡아가지고 앞에서 했던 1, 2, 3, 4회차의 내용을 2시간 안에 쭉쭉쭉쭉 넘겨가면서 이해 안 되는 건 스킵 이렇게 해서 한 40에서 50% 정도. 이거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뭐 20% 정도밖에 안 된다. 상관없습니다. 괜찮으니까 일단 반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복습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 복습 과정은 토지보상법 과정이 끝나는 7월 말까지 똑같이 가도록 합니다. 자, 이거 크로스에서 계속 개념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실무를 많이 이제 좀 할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지만 법규 시험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분량 자체가 아주 많아졌고 지역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나올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법규 때문에 떨어진 수험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실무 때문에 실무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서 초반에 법규에다가 투자를 못 하시면 그냥 3, 4개월이 그냥 훅 가요. 그냥 훅 가면 그때 여러분들은 이 과정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랑 수업을 들었는데 남들은 수업 들어서 이렇게 복습을 하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들은 다 까먹었으니까 그때부터 또 시작해야 돼. 그러면 몇 개월을 법규를 날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늦어지겠죠? 이제 막판에 돼서 시험이 다가왔을 때 사례가 풀리지 않는 이제 자신의 이제 모습을 이제 보고 막 암기를 하기 시작하죠. 뭘 암기하냐면 강사의 예시 답안을 암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들어갔다 하면 나오셔야 되고 다음에를 기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무기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사례풀이를 나아가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 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따라와 주셔야 많은 시간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이 과정을 잘 따라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말이 지나서 사례풀이를 시작하면 여기에 40%, 50%가 70%까지 한 방에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암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논점에 대한 암기를. 짧게는 이렇게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길게 보면 3월 중순부터 7월까지는 기본 강의를 한단 말이죠. 기본 강의를 하실 때에는 이 과정대로 계속 따라와 주세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해주셔야 되고 이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양이 이제 쌓여 있게 되면 그냥 책을 안 보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잘 해주시고 요때는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3월에서 7월까지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법조문 암기해라 라고 하는 건 양이 많지는 않아요. 오늘 뭐 몇 개 나간다 그러면 오늘 뭐 한 5개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럼 법조문 암기해라 라는 얘기는 법 규정을 두고 법 규정 내용 전체를 암기해라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몇 조에 어떤 내용이 있다. 이것만을 암기하라는 의미이고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 조의 규정 내용이 정확히 뭐였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근차근 하셔야 되는 거라서 뭐 그냥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실 때, 밥 먹을 때, 이럴 때 좀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례풀이 과정이 들어간단 말이죠. 문제풀이 1이 있고 이제 문풀 2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이 있고 최종 문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스터디를 하시겠죠. 자, 미리 뭐 말씀드리면 스터디 모의고사예요. 자,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 90% 정도 이상의 답안 작성의 능력이 있는 수험생들이 자기를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와서 뭔가를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강사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어떤 거구나 이런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강평은 들으시되 본인을 체크하는 겁니다. 본인이 공부한 어떤 이 수준 안에서 내가 100점은 다 못 써도 한 30% 정도의 논점을 완벽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나를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세 과목에. 그래서 얘에서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말란 얘기는 초반에 성적에 욕심을 내시면 못 따라갑니다. 남들만 잘하는 것 같고 나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 성격을 좀 잘 이해하셔서 본인을 스터디에 맞춰가지고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게 되면 여기 이제 사례를 풀면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풀 겁니다. 근데 요새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쪽의 내용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해시켜주고 논리를 잡아주는 그런 문풀에 불과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은 10점 내지 20점짜리의 3, 4번급의 문제들 위주, 그러니까 논점은 A급이지만 문제의 형태 자체가 여러분들이 초반에 쉽게 접근해서 재미를 느끼도록 해야 하고 논점을 이해시키는 게 목적인 그런 문풀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게 되면은 기초적인 문제들 위주로 푸시면서 논점을 암기를 시작하실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논점 모두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 논점만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요 과정 중에서 여기서 배웠던 논점들을 1회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정독을 하셔야 돼요. 이때는 지금 우리 여기 이제 속독이거든요. 여기는 그냥 단순히 나한테 익숙하게 만드는 속독 과정을 하는 것인데 1순환을 하면서부터는 정독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깊게 이해하는 겁니다. 깊게.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고 그래서 암기를 하면서 자기의 논리를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독을 해주시되 1회독 정도만 하시면 돼요. 약 한 달 반 내지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1회독 하시고 문풀 2에서는 이제 실제 시험 되는 것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지만 여러분들이 1만을 갖다가 2를 풀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연습을 하시냐면 문제 분석을 어떻게 해서 답안지를 어떻게 잘 쓸 건지 요거를 고민을 하시면서 답안지를 잘 쓴다는 얘기는 우리 한정된 답안지 양에다가 잘된 문장을 보여줘야 되죠. 남이 쓴 것보다 좀 더 잘된 문장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답안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소위 단권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2차 시험 답안지 있죠? 거기다가 자기가 이해된 논점들 위주로 답안지 분량대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만 남았죠? 암기만 하면 되죠. 예. 잘 축약된 좋은 문장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고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된 문장을 시험장 가서 막 쓰고 어필하고 그러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과정을 가면 이 과정이 이제 제일 길어요. 한 10회 정도 될 건데 이제는 이제 문제 분석을 넘어서서 여기 과정에서는 뭘 할 거냐면 문제들 간 내가 어떤 문제는 취하고 어떤 문제는 버리고 어떤 문제는 강하게 많이 열심히 쓰고 어떤 문제는 약하게 조금만 쓰고 모르겠으니 또는 버리고 이런 식의 강약 조절과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법규 시간이. 가장 힘든 그 시간에 문제를 딱 봤는데 알겠는데 모르겠다. 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저랑 같이 연습하시고 시뮬레이션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세우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삼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전략만 세우겠습니까? 문제 분석하고, 그쵸? 논점 이해하고 다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순차적으로 좀 특징적으로 시기상 잡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 시점쯤에 이제 여기 1순환 때 정독을 1회독 정도 하셨으면 요 2개 정도를 합쳐가지고 속독을 또 2번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2회독 정도.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은 상태의 속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판례 특강이 한 번 있을 건데요. 판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7월달까지 강의에서 익숙하게 들으셨던 그 판례에 더해서 조금 지역적이지만 사실관계가 출제하기 좋은 판례들 있죠. 네. 좀 독특하다? 이 정도까지는 공부를 안 했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곁들여서 판례 케이스를 이해를 하면서
어떤 문제, 어떤 논점과 좀 곁들여서 나올 수 있겠다. 요거를 그냥 한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가볍게. 뭔가 와서 공부를 새롭게 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런 판례들을 체크해 가면서 익숙한 판례는 알고 넘어가고 모르는 판례는 아, 저게 저런 사실관계, 저런 배경을 띠고 저런 판결이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서 시험에 들어갔을 때의 처음 보는 문제의 그 사실관계를 대비하기 위한 가벼운 좀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출제될 수 있는 논점 위주로 제가 고릅니다. 뭐 고르는 건 신내림을 받아야죠. 그쵸? 열심히 고릅니다.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내림 받는 그 시점은 항상 그 시험 한 이틀 전이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안 옵니다. 막 이랬다 저랬다. 네, 그래서 뭐 이틀 전 정도에 알려드리진 않습니다만 제가 계속 고민을 해서 한 6회 정도에 압축해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요 정도 위주가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본인이 본인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요 때까지 했던 모든 과정을 점검을 해서 내가 답안지를 남들보다 얼만큼 잘 쓰고 있는지를 이제 체크하면서 시험장을 이제 대비하는 시간이 되겠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자, 일주일 정도를 남겨 놓으시고, 일주일, 2주일 정도를 남겨 놓으시고, 일주일에 1회독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일에 1회독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맞나? 맞죠? 2일에 1회독 하시고, 마지막 전날 1회독 하시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마지막 준비를 하실 때. 그 다음에 당일날 아침에 각 과목별 30분 안에 1회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1회독이 장난하나 700페이지를 30분 안에 어떻게 봐? 자, 이게 본 방법이 이제 또 생기죠. 공부를 익숙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안 봐도 차라리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5번, 10번 봤기 때문에 요것만 하면 그냥 추룩 떨어진 거 책을 안 보는 겁니다. 주로 보는 건 내가 평상시 항상 못하는 거, 항상 실수하는 거. 어떤 부분에서 항상 실수를 했는지 너무 암기를 계속 하고도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암기 부분.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위주로 짧게 탁탁탁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전날에도. 그리고 아침에도 반드시 그걸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해서 요 마지막에는 책을 그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과정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요. 여기. 오늘 공부를 하고 내일 복습을 해도 어제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체크하면서 속독이라도 해서 익숙하게 계속 흐름을 가져가 주시는 게 법규에서는 이 초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100%, 50%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목표치는 굉장히 낮게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가려면. 그래서 20에서 30% 정도 수준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목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 목표가 크면 쉽게 나가 떨어진다. 그래서 20-30% 정도만 이해돼도 되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30분 정도씩을 끊임없이 계속 가져가서 익숙하게 내가 익숙하구나라는 느낌을 계속 갖는 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느낌을 연결시켜서 사례풀이로 가야지 여기서 단절이 되면 사례풀이 하면서 기본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되는 상황이 와요. 전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복습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물, 법전 꼭 가지고 오세요. 법전.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학원에서 받은 건데, 저는 3단 법전 잘 안 봐가지고, 뭐 다른 데에서 나온 것도 상관없고, 본인이 법제처에서 출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책에 보시면 제가 맨 앞 페이지에 그러니까 법전 이제 없이 다니실 수도 있는데 이제 행정법 기본 강의 1 할 때는 무조건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가 왜 없지? 그 목차 뒤에 보시면 주요 법조문해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것만 일단 넣어놨습니다. 기초 입문 과정을 들으실 때 요 정도만 있으셔도 이제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법전을 구입을 좀 하시면 되겠고, 본인의 법전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어떤 법이 필요한지는 아셔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고 법제처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 법제처 어플 까셔도 됩니다. 네, 핸드폰에다가 어플 까셔가지고 제가 몇 조 피세요 하면 그냥 어플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준비물 그게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수업을 좀 나가겠습니다. 페이지를 펴시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좀 잘 이해하도록 노력하세요 라고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 외에는 답안지에 쓸 일이 없는 기본 개념들 위주로 책이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책들이. 근데 그런 기본 개념들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 이 정도의 기본 개념은 그냥 이해하면 충분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그걸 내가 암기를 해서 답안지 정확히 잘 써야 될 논술이니까 이렇지 않은 개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행정법에는 그런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개념 이해를 정확히 해 두시는 것이 논점 하나의 논리를 세워서 답안지를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쓸데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초적인 부분이 이제 받쳐주지 않으면 위의 부분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도 좀 힘든 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셔가지고 좀 지루하고 못 알아듣겠고 해도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노력하셔서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에 체계를 좀 한번 보면요. 법조문 뒤에 제가 행정법 체계라고 해서 아주 간략한 체계를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이 정도 체계면 아주 충분합니다. 자, 맨 앞에 보시면 행정법 서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작용법이 있죠. 그리고 뒤에 가시면 행정구제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구제 옆에 체계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구제법을 하나를 좀 떼서, 양이 많기 때문에 하나를 좀 떼서 옆에다가 행정구제 체계를 넣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체계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행정법 서설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 약간의 총론, 성격이 같진 않지만 총론 정도의 성격이다. 기본 개념 위주의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행정작용법은 뭐냐면 행정기관, 행정주체, 이러한 우리에게 행정을 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그런 기관들이 국민을 향해서 어떠한 행정작용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되게 여러분들 평상시 많이 접하고 계시는 부분들이에요. 실제로 이제 행정작용이 일어나진 않아도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이 옆에 있으면 딱지를 끊기죠. 네. 그 딱지는 여러분들 끊기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끊기고 싶지 않아라고 도망가면요. 끝까지 쫓아오죠. 그렇죠? 그리고 발부를 하죠. 딱지를. 그럼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죠. 나의 권리 의무에 영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경찰이 그런 딱지를 끊는 너에게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행위의 종류들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렇게 우월적인 지위에서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행정기관이 그냥 무조건 발부를 해버리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행정 주체나 행정기관이
오인을 하거나 착오를 일으켜서 내가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반을 한 것처럼 해서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사가 됐어요. 나는 이 비교표준지를 쓰는 게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실무를 공부를 할 때에는 비교적 좀 고르기 쉬운 비교표준지를 주는 경우들이 있지만 실제로 실무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예를 들면 준주거 지역,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많이 없습니다. 실제 서울에도 많이 없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준주거 지역에 그러니까 면적이 굉장히 작으니까 대로변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중로변에 의뢰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중로변에 의뢰가 들어왔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대로변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소로에 하나 있다. 준주거 지역 내에. 그럼 이제 대로를 쓸 것인가 소로를 쓸 것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얘가 앞에 쓰는 걸 맞는 것도 같고 뒤에 쓰는 게 맞는 것도 같죠. 그럼 이게 이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을 이렇게 몰아서 광로를 쓰는 게 맞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착각을 해서 너는 왜 광로를 안 쓰고 소를 썼냐 이렇게 해가지고 징계를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대표적인 어떤 행정작용 중에 하나가 네가 감정평가법을 위반을 했으니 너의 업무를 정지시키겠어 라고 하는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징계 행위가 있습니다. 그럼 업무정지 처분을 발령을 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판단이에요. 감정평가사법을 위반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평가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3개월 이런 식의 업무정지 처분을 발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사람이 감정평가사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실 오인을 했을 수도 있고 약간의 착오를 일으켰을 수도 있는 상황이 충분히 존재해요. 왜냐하면 그걸 광로를 쓸지 소로를 쓸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둘 다 어느 정도의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장관이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평가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정지 처분을 이제 발령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작 업무정지 처분을 발령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내가 다시 업무를 할 수 있죠. 업무정지 처분을 발령을 받으면 발령받은 순간부터 업무가 정지가 되는 겁니다.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내가 다시 업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평가사로서.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위법한 소지가 있을 만한 행정작용들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권리구제 방법이 아주 중요하게 이제 대두가 되는 것이고 그게 뒤에 나오는 행정구제법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제법을 보시면 자 항고소송이 있고 항고소송 밑에 쭉 내려가시면 이게 왜 체계가 조금 이게 띄기가 잘 됐어야 되는데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자 항고소송이 있고요. 밑에서 둘레 6번째 줄 보시면 당사자 소송 보이시죠? 이게 같은 급입니다. 아빠와 작은아빠. 그 다음에 항고소송 밑에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보이시죠? 이게 항고소송이라는 아빠 밑에 나, 우리 언니, 내 동생 이 체계입니다. 그래서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을 같은 급으로 놓으셔야 돼요. 앞으로 좀 땡기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나중 되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에게 있어서 행정 주체 내지는 행정기관에게서 발령받은 행정작용을 통해서 침해당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구제받아야 되는 수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수단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행정구제 파트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 체계는 행정기관이 또는 행정주체가 국민을 향해서 어떠한 행정과 관련된 이 의사표현을 한다든가 뭐 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행정작용을 발령하는 큰 파트 하나, 그 다음에 그 행정작용의 발령으로 인해서 침해를 받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 수단과 관련된 파트 하나, 이렇게 큰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 두 개만 외우시면 충분합니다. 행정작용 파트, 그 다음에 행정구제 파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 발 더 나아가실 분들은 우리가 이제 1차에서 민법을 배우지만요, 민법은 그냥 민사소송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민사소송이 끝이에요.
예. 민사소송을 통해서 어떤 법률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사인 간의 이런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민사소송이라는 그 소송 하나의 형태로 다 해결을 하죠. 판결의 내용이 중요해질 뿐이지 소송의 형식이라고 하는 건 민사소송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미 우리 항고소송, 당사소송 2개나 나왔죠. 그리고 항고소송 안에 3개가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민법과는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구제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특징은 민법과 같은 이 민법이 규율되는 법리에 있어서의 민사소송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법률 관계를 다투는 거잖아요. 내가 돈 빌려줬는데 네가 떼먹었어? 네, 내가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계약의 내용을 일부를 뭐 고지를 안 한 상태에서 이게 내가 돈을 넘겨줬어? 이래서 나의 의사에 의해서 상대방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어떤 생겨난 법률 관계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그 소송의 형태 하나로 충분해요. 그런데 이 행정작용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발령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의 구제제도만을 가지고는 구제가 되기 어려운 측면이 아주 많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구제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사법 대비한, 그러니까 민법 대비한 구제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해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작용 파트, 행정구제 파트 이렇게 2개가 제일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행정법 서설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행정법 뭐냐 이렇게 배우도록 합니다. 행정법은 그 왜 배우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토지보상법 하면 되는데 행정법 왜 배우니,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팔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 전쟁에 나가면 칼이라도 들고 찌를 정도의 기술은 있어야 되죠. 총이라도 쓰면 방아쇠를 당길 수 있거나 장전을 할 수 있는 기술 정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게임을 한다. 그럼 게임 스킬을 막 익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스킬을 익히면서 나가서 써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필요한 무기라고 행정법은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보상법은 아주 작은 법이고 그 법을 지배하는 큰 법리들을 가지고 있는 게 행정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보상법을 공부하기 전에 큰 법리를 먼저 배우지 않으면 토지보상법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시험 범위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토지보상법이 행정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행정법을 먼저 좀 배우셔야 합니다. 자, 그럼 행정법 의의 볼게요. 행정법이란 뭐냐면 행정의 조직, 작용, 행정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행정에 관한 법이고 그 다음에 국내 공법이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행정에 관한 법이다 라고 하는 건 행정의 조직에 관한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행정의 작용에 관한 것 두 번째, 그 다음에 행정 구제에 관한 것 세 번째, 이것을 총칭하는 얘기입니다. 자, 행정작용과 행정구제는 좀 전에 각각의 예를 들어드렸던 것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행정조직은 뭐냐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이런 행정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들이 있죠. 그 기관들, 상하의 기관들 사이의 권한 배분이라든가 권한의 조직의 체계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게 행정조직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직 내부의 어떤 상황을 반영하는 법리를 나타내는 거라서 얘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일부 필요한 개념들이 있고 그런 개념들은 책에 다 들어가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책에 들어가 있는 거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관련된 행정작용, 행정구제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행정법은 외국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뭐 조례나 규칙 이런 것들 있죠. 조례 같은 서울특별시 조례, 예, 아시죠? 경기도 조례 이렇게 있잖아요.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는 서울특별시에만 적용이 되죠. 제주도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기도에서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국내 안에서도 지역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행정법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법이란 얘기는
사법 대비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법 같은 경우는 사인들의 어떤 사적인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대표적인 법이 민법입니다. 그럼 공법은 공익을 대표하는 법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법은 사익을 보호하는 사법 관계들을 규율하는 법이라기보다는 국내 행정 질서를 잡고 국민들과 국가 간의 행정과 관련된 업무의 법리를 규율하는 공적인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을 규율을 하실 때에는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고 여기서의 행정은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얘기이지만 조직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행정 작용과 행정 구제 파트, 작용으로 인해서 권리 침해를 받은 어떤 구제 수단을 다루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오셔서 자, 행정이란 관념은 권력분리 원칙과 법치주의를 전제로 성립했다. 자, 권력분리 원칙은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립되어 있죠. 행정, 입법, 사법. 그렇죠? 자, 입법은 법을 정립하는 행위예요. 누가 하죠? 국회가 하죠.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사법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법이 잘 적용되어 있는지를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작용이고요. 행정은요. 법을 집행하는 행위입니다. 자, 여기서 법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예를 들어드렸던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감정평가사법이 있는데 감정평가사법을 지켜서 평가를 해야 돼요. 준수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사법을 위반해서 평가를 한 평가사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법이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사법을 위반한 평가사에게 감정평가사법의 규율대로 집행을 해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발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이라는 영역은 법을 집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권력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성립이 된 거고 또 법치주의는 무슨 얘기냐면 행정은 법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법치주의란 말이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권력분리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을 규율하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주체 내지는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법에 따른 행정작용을 해야 한다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행정의 관념이 성립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장 넘어서 이제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얘는 법치행정이란 말만 일단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법치란 말은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이고 무엇이 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냐면 행정이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행정작용을 할 때 국민에게 행정작용을 할 때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법을 위반한 상태로대로 행정작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법을 위반한 행정작용을 했다라고 하면 구제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게 법치행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 1번 법률 법규 창조력이 나오고 2번 법 우위의 원칙이 나오고 3번 법률 유보의 원칙 4번 행정통제제도 확립 이 네 가지가 법치행정 원칙의 큰 틀입니다. 그럼 첫 번째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법규라는 의미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중간에 뒤에 보세요. 첫 번째 줄 끝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규율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장 쉽게 뭐 딱 법률을 개정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성을 지닌 그런 기준을 이제 새로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큰 틀을 보시면 운전을 이제 제일 많이 하시니까 운전을 하시다 보면 신호위반, 과속딱지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쪽 미림여고 뒤에 넘어가는 데가 옛날에는 다 50km 막 이랬거든요. 과속이. 근데 어느 순간 40km로 이제 내려갔어요. 그럼 예전에는 한 51, 2, 3 이렇게 달려도 딱지가 안 날아왔는데 이제는 40, 6, 7, 8 이렇게 달리면 딱지가 날아오는 거죠. 그죠? 네, 과속 딱지가 날아오고 몇만 원 이렇게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얘기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얘기는 권리 의무에 영향이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50에서 40으로 변경을 하기까지 50에서 40으로 변경을 했을 때 이 구간 안에 걸리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서 권리의무에 영향이 생기는 상황이 되는 그 부분을 법규다라는 단어로 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에게 있어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누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냐면 법률이 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법률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국회가 입법하는 법률 자체를 의미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뭐 계속 뉴스를 보면 나오죠. 어느 법률이 통과됐다. 뭐 어느 법률이 폐지됐다. 개정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국회에서 이렇게 땅땅땅 해가지고 법률 통과라고 나오는 그 법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법률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만이 법규를 창조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법치행정의 원칙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인 단어를 그걸 이어서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법규란 무엇이고 거기서 법률이란 무엇이고 법률이 법규를 창조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률만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내용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이 법치행정의 원칙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시간 지나다 보면은 이해가 되고 이 단어 자체를 몇 년 동안 공부를 해도 답안지에 쓸 일이 없습니다. 자, 이해만 하시면 돼요. 법률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법치행정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법 우위의 원칙. 보세요. 법이 우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법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냐면, 행정의 영역보다 법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즉, 행정작용을 발령을 할 때에는 법을 준수해서 행정작용을 발령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법 우위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 우위 원칙이라는 단어로 외우시지만 항상 생각을 할 때에는 행정보다 법이 우위에 있다. 이 말인 즉슨 행정은 법을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 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거기 보시면 법 우위 원칙이란 법은 행정에 우월한 것이며 행정이 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법 우위 원칙은 다른 말로 법률 우위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법 우위라고 쓰기도 하고 법률 우위 원칙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행정은 법률에만 위반되는 위반되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우리나라 최고 법인 헌법에도 위반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라고 하는 성문화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도 위반되면 안 되고,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다음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발령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 배울 거예요.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발령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거에도 위반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명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바로 발할 수 있는 경제명령, 긴급재정명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권리임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들이에요. 뒤에 다 있어요. 안 쓰셔도 됩니다. 뒤에 다 있으니까. 자, 걔까지도 의미를 하고, 자, 자치법규, 지자체에서 정하는 조례와 규칙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에도 반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밑에다가 조리 내지는 상식 이렇게 써놓으세요. 조리 내지는 상식. 민법에서는 조리라고 얘기하죠. 쉽게 말해서 조리라고 하는 걸 그냥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면 사물의 본성, 인간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도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문화되어 있는 법에 위반되어서도 안 되지만 성문화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물의 조리, 인간의 도리 이런 것들에도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게 법 우위 원칙입니다. 자, 그게 두 번째 얘기고, 자, 위반의 법적 효과, 자, 이런 건 넘어가세요. 지금 뒤쪽의 내용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나중에 공부를 다 하고 와서 읽으시면 이런 부분 다 이해가 되고, 제가 넘어가세요 하는 부분 복습할 때 안 보셔도 됩니다.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자, 세 번째, 법률 유보의 원칙 보겠습니다. 자, 유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뒤로 미룬다 이런 뜻이 있고요. 하나는요, 어디에 무슨 근거를 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 유보 원칙에서의 유보라는 의미는 근거를 두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면 법률 유보라고 하는 부분은 법률에 근거를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법률에 어떤 근거를 둔다라는 얘기인데요. 무슨 근거를 두느냐?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행정권을 발동을 할 때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이고, 여기서의 법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줄 보시면 원칙적으로 작용법적 근거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보시면 원칙상 법률 이렇게 돼 있죠. 행정권을 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어떠한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법률에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행정권을 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고, 자,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친숙하게 친구처럼 접해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자, 이게 공용수용의 이제 보통 절차. 이게 첫 번째 절차고, 사업 인정. 이게 마지막 절차입니다. 자, 중간에 이제 두 가지 절차가 있어요.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얘랑 이제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사업 인정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건 누가 주냐면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자, 풀네임 이제 외우시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이라고 약칭을 부릅니다. 자, 토지보상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됐던 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사업 인정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신림선 쭉 하죠. 공사 쭉 하죠. 자, 신림선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남서울경전철한테 있습니다. 주식회사 남서울경전철. 예, 저도 이제 공용사용료 보상평가를 했어요. 그쪽에 하나. 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택지개발지구 같은데 넓은 데 있죠. 저쪽에 이제 광명 쪽 가셔도 많이 있고, 하남, 남양주 뭐 이런 데 가도 많이 있죠. 일산 저쪽 뒤로 파주 그쪽을 가도 이렇게 넓게 택지 개발해서 아파트 짓는 데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넓게 한 단지의 아파트를 짓는 경우는 그 섹터의 아파트 한 단지는 뭐 많죠. 보시는 데 많죠. 현대힐스테이트 보이잖아요. 삼성레미안, LG자해 이렇게 보이죠? 다 LG건설, 삼성물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주식회사의 사기업들이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생기죠. 남서울경전철 그들에게 생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싶다. 내가 이걸 사업을 해서 좀 공익에도 봉사를 하고 수익도 약간의 수익도 얻고 그러고 싶다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인정을 받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사전 절차가 필요하겠죠. 뭐 어떤 사업 계획서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혼자 개인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의 사기업이다라고 하면 주식회사 내지는 이제 대규모의 이제 이런 그 기업들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행위가 사업 인정이라는 행위예요. 그러면 이 사업 인정이라는 행위를 발령을 받으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단계에 가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냐면, 여기 중간에 한 단계에서도 사업 시행이 마무리가 될 수가 있고, 여기 수용재결까지 가야만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여기 예를 들어서 이만한 섹터에다가 A라는 사업 시행자가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할 거야. 공익사업을 할 거야. 이래서 사업 인정을 받았다 라고 하면 이 사람 소유의 토지가 뭐 여기 이만큼씩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토지는 특정 다수인이죠. 제3자겠죠. A의 입장에서. A의 입장에서 여기 안에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제3자들,
요 토지를 내가 A라는 사업시행자가 요 안에 있는 그 제3자들의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와야 여기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잖아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파트를 지을 거면 거기에 만약에 기존에 주택이 있었다. 재개발 사업 이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에 불량한 노후한 이 기반시설과 오래된 주택들이 있는데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그 건물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만 필요하죠. 왜? 밀어야 아파트를 지을 거잖아요. 밀어야 도로를 제대로 딱 내고 제대로 된 위치에다가 공원을 만들고 뭐 치안시설을 만들고 주민센터를 만들고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한테 필요한 것은 그 위에 있는 건물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토지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토지만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이 위에 있는 지정물들을 전부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수용을 해서 A의 소유권이 되어야 사업을 쭉 끝까지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A의 소유권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구슬러서 협의를 하는 것. 여기에 만약에 2,000명의 소유자가 있다라고 해보세요. A라는 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인정이라는 행위를 받아서 사업을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취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밀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때 첫 번째 방법은 잘 구슬러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소유권을 넘겨.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는 것, 아파트를 사는 것, 이것과 거의 유사한 방법입니다. 강제적인 방법이 동원되지 않은 상태로 그 사람들에게 적당한 내용을 제시를 하면서 나에게 소유권을 넘겨라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협의가 잘 되면 2,000명의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다 잘 되면 그러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강제적인 절차까지 나아가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0명은 협의를 했는데 1,000명은 협의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여기서 공익사업을 시행을 할 것이고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1,000명의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협의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공익사업의 공익성이 계속 뒤로 미뤄지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보상법에서는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빼앗아 올 수 있는 행정행위를 범죄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빼앗아 오는 행위가 수용재결이라는 행위입니다. 그럼 수용재결은 누가 발령을 하냐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라는 행정기관이 수용재결을 발령을 합니다. 그러면요. 자, 얘를 보시면 얘는 사업시행자한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만 얘는 이제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박탈시키는 행위죠. 그렇죠? 그럼 박탈시키는 거 상대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는 소유권이 취득이 되겠죠? 그럼 요 이 땅 해서 여기부터 공익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요 수용재결이라는 행위를 관할 토수위가 발령을 하는데 이 구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 원래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여기서 오래 살았고 나는 그 사업에 내 토지를 내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이라는 법률 규정에서 소유권을 박탈시키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법률에 지금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유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등기를 떼보면. 나는 계속 싸우긴 할 거예요. 소송을 통해서 싸우긴 하지만 수용재결이라는 이 행위가 발령이 되면 일정한 날짜에 그냥 소유권이 넘어가 버립니다. 등기상. 그리고 나서 나 이제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싸우기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소유권이 박탈이 되면 이 상황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아주 막대하게 미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막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예,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온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차피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 예를 들 겁니다. 자, 우리 시험은 우리 시험 범위 내에 나오는 행정작용들이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해지셔야 해요.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용수용의 첫 번째 단계인 사업 인정하고 마지막 단계인 수용 재결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의 권한을 주지만 이제 이 피수용자, 토지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를 제한을 시킵니다. 재개발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서울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이 되고 나서 이명박 그 시장 할 때부터 이 설정돼 있던 뉴타운의 한 절반 이상을 다 해제를 시켰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개 정도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서울 내에서도. 뉴타운 구역이 조금조금하게. 근데 이제 이게 다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재개발과 관련돼서 첫 번째에 나오는 어떤 행위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예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사업인정에 의제되는 행위는 아닌데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제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 자, 근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나면 내 소유권에 아무런 어떤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난 순간 그 순간을 기준으로 내가 내 건물에 뭔가 돈을 들여서 뭐 우레탄 방수를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해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는 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행위 제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산권에 제한을 미치는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죠. 얘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죠. 그래서 법률에서 사업 인정이라고 하는 이 행정 행위를 발령을 할 때는 반드시 국회가 입법한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나중에 토지보상법 가면 다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용재결은 소유권을 박탈시키는 행위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게 법률 유보의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법 위의 원칙하고 법률 유보의 원칙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게 법률 유보 원칙이고요. 어떤 행정권을 발동할 때 법에 위반되지 않은 상태로 준수한 행정작용을 발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법 우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국회가 입법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법 우위의 원칙의 법은 거기 나왔다시피 헌법부터 시작해서 법의 일반 원칙까지 상식이나 조리에 합당한 행정작용을 발령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약간 분리된 개념이니까 그거 좀 이해를 해 두시고, 자, 마지막으로 로마차 4번 법체행정의 원칙의 마지막 행정통제제도를 확립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위법하거나 부당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요. 위법은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헌은 헌법을 위반했다 이거예요. 위법은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당이란 개념이 어떤 이 우리의 행정의 영역에서 행정작용이 잘못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난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현실에서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법적인 용어로서 위법 정도의 어떤 잘못된 흠은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수위가 낮은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하자 있는 행정작용의 개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부당이 어떤 의미인지는 뒤에 행정구제 파트에 가서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라는 의미도 뭔가 조금 하자 있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자,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가 됐다. 그러면 그때에는 권익을 구제해주는 제도가 보장이 되어야 법체행정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실현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행정통제제도의 확립이 법체행정 원칙의 네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실 건 첫 번째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 원칙, 행정구제제도의 확립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법 우위의 원칙, 행정작용을 하는데 사업인정을 하는데 토지보상법을 위반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법 우위의 원칙. 사업 인정을 하는데 토지보상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 이게 법률 유보의 원칙. 그 다음에 사업 인정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게 잘못된 사업 인정이었어
라고 하면 얘를 다투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해. 이게 행정 구제 제도의 확립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인정은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적인 사항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법규는 누구만이 창조할 수 있다? 국회인 법률에 의해서,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만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에 대한 내용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만 쉴게요.